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대한민국 공식 뇌가 섹시한 남자 이동영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이제 진짜 뇌가 섹시한 남자의 대표 주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됐네요. 예, 기분 좋으세요? 아니, 그렇게 그냥 그렇지 뭐. 예. 내가 섹시해진다고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래요. 예. 저희가 왜 지난 시간에 장준하 선생,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하다가 예, 너무 할 얘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끊어졌죠. 끊어졌고 근데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내가 국민 TV에 와서 문 하나 잠깐 보고 오늘도 보고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뭘 너무 자주 해요? 아니야, 괜히 어제 오늘 이틀 국민 TV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데 요즘 들어서 저번에 김광수 소장 인터뷰 EJ 여기서 한번 했고 어제도 한 2시간짜리 방송했고 이러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 왠지 친근하고 기분 좋은데. 그래요? 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저 나쁜 남자. 네. 어머, 저렇게 얘기해도 안 미운 거 보면은. 그러게요. 나 콩깍지셨나? 그러게 말입니다. 뻗겨나야겠는데. 예, 광고 듣는 순간 정신 차리고 오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는 세 종류의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 중 한 아이, 그리고 혼자 있는 아이. 제가 전학 오기 전에는 늘 둘러싸여 있는 아이였는데 이제 혼자 있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새 학기에 전학을 가게 된 아이가 고민을 하며 한 말입니다. 딱 10분의 쉬는 시간. 내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40분의 수업 시간보다 10분의 쉬는 시간이 더 두려운 아이. 박장군, 나대진, 오에마, 세 친구의 쉬는 시간에 펼쳐지는 이야기. 쉬는 시간에. 학교 가기 신나 프로젝트 시리즈 첫 번째 동화입니다. 어린이, 부모님, 선생님이 함께 읽어보세요. 온라인 서점에서 쉬는 시간에를 검색하세요. 도서출판 핵교.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래가 나와서 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뮤지컬 청년 장준하 중에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배우 조승용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 장준하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에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게 그런 노래입니까? 예. 난 무슨 지금 찬송가를 틀었나 싶어가지고. 뮤지컬에 수준을 좀 높여봐요. 왜 찬송가를 틀었어? 이래서 가사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예. 제 게스트 중에, 공연 연출하시는 연출가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조승용? 많이 듣던 이름인데. 류승용 씨랑 헷갈리신 거겠죠? 그런가요? 그런가 보네요. 지피지기 님이 문하나가 박누리 아나운서보다 이 작가에게 더 어울린다 그랬는데, 그 뒤에 점점 해놓고 불쌍한 문하나 그랬어요. 뭐야, 이게?
너랑 더 잘 어울리는 게 불쌍한 거야? 아, 이 사람 말이야. 불쌍하지. 아, 근데 이 작가님은 사실 많은 여성 팬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수 많죠.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근데 대부분 누나들이야. 에이, 좀. 왜? 누나가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아니, 뭐라 했나? 그냥 누나들이라고. 누나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아니야. 누나도 좋지. 우리 누나들이 약도, 목 아프다 그러면 목에 좋은 약 사다 줘. 뭐, 난방 같은 것도 맨날 사다 줘. 넥타이 사다 줘. 얼마나 고마운데. 그 외에 같이 방송하는 여자 아나운서나 여자 MC와 네. 계속 그렇게 엮임을 당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조인성급, 강동원급 돼야지 네. 엮이는 거잖아요. 이동영 작가가 이제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는, 뭐, 여기 문화하고 하는 방송이나, 저쪽에 박누리 아나랑 하는 방송이나, 제 컨셉이 항상 구박하고 싸우고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예. 그게, 투닥투닥 끓이는 게 아마 재밌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하는 저희는 별 재미없어요. 네, 그러게. 예. 장난 아니, 아니거든요. 저희가 재미없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뭐, 그럼 그걸로 된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누구 속은 뒤집어져도. 예. 자, 장준하 선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죠. 네? 기억을 그렇죠. 해야 되는 이유가. 예. 저희가 저번 주에 쭉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뭐 어떤 분은 어떻게 그 두 사람을 라이브를 할 수 있냐 이런데. 아, 맞아요. 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악인이 있든 정의의 사도가 있든, 그건 라이브를 꾸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동시대에서 살았었고, 또 반대편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예.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네. 그럼 이 작가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 김어준. 빨리 낙곰수투 내놔! 내가 확 잡아버릴 거야! 나 이거 비웃는 거 아니? 알았어. 빨리 나와라! 김어준 빨리 나와라! 낙곰수투를 내놔라, 빨리. 오, 예, 흥미진진하겠는데요. 예, 저도. 낙곰수투가 나오면, EJ를 매일 녹음해서 올려야지. 이 자리 안 뺏기려고. 정말 기대됩니다. 예, 한번 붙어보시고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투력을 키워야겠습니다. 귀여워라. 아니, 그래서 김모준 팬씨나, 낙곰수 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 않으시겠지, 그렇죠? 이미 싫어하는데. 그래, 아니야, 다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넘사벽이라고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데, 제 팬들도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개인적으로 이 작가 팬? 그럼. 그렇죠. 같이 방송하니까. 나중에 김어준 총수랑 방송하면 김어준 총수 편? 김어준 총수랑 같이 방송하면, 우리 문화나 멘탈로 참아낼 낼 수가 없어요. 또, 황상민 꼴 난다. 그러지 마요. 진짜, 그러지 마요. 너무 힘들다, 삶이. 네, 그분은, 웬만한 멘탈로 버티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이서 같이 방송을 해보시면 참 재밌겠네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캐릭터가 두 사람 다 강해서, 글쎄 재밌게 할 수도 있겠죠. 뭔가 기회가 되면 같이도 하는 것도 재밌겠죠. 나는 이 작가가 밟히는 걸 보고 싶어. 그럼요.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안 밟힙니다. 여기도, 유시민 장관과의 토론도 궁금하네요. 그랬는데. 네. 갔다 왔는데. 맞아요. 그게 주고받는 토론가 아니고요. 말만 토론이지, 서하숙 기자가 사회 보시고. 네. 자기, 어떻게 보면 의견 얘기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 14선언 기념. 보고 싶었는데 별 토론을 못 했는데, 어쨌든, 대단히 재미가 없었다. 지루에 충전했습니다. 그날 사진 보니까, 네. 이 작가 양복 입었던데? 넥타이 매고? 저 잘 그래요. 뉴스 나갈 때 항상 양복 입고 나갑니다. 사진만 봤는데 깜짝 놀랐네. 제가 또, 슈트를 입으면 나름 또 각이 나와요. 이건 뭔 소리야. 네. 하여튼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송처럼 참 엄숙한 자리 가서 또 제가 이렇게 까불다가 왔습니다. 백낙천 선생 계시고 이러 왔어요. 미친놈처럼. 예. 반응은 좋았겠네요. 근데 왜 젊은 분들은 좋아하셨는데, 네. 그 앞에 헤드 테이블 앉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계속 이상 쓰고 있더라고요. 저 새끼 뭐야, 저거.
그러든 말든. 이 작가를 부르는 순간 주최 측에서는 이 정도를 상상을 하고 예상을 그거를 했었어야죠. 원하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기 막 뒤에서 막 졸고 계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해드린 걸 했어. 네. 그래서 그래 뭐 저기 뭐 김호준 팬인데 좋아요 하는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다 신경 써. 자, 그럼 뭐 우리 저번 주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었나요? 그 여순 반란 사건. 그 여순 사건을 가지고도 이제 용어에 있어서 저는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근현대사가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고 그렇습니다. 역사적 단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어 하나를 놓고도 갑론을박 아직까지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죠. 여순 반란이야 여순 사건이 맞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반란도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남한 내 군대에서 군인들이 또 좌파 좌익 군인들이 어쨌든 뭐죠 반 횡명 모의라고 해야겠죠. 그걸 일으켰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이걸 왜 여순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당시에 우리가 4.3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3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4.3 사건을 제압을 경찰하고 또 깡패들 민간단체를 시켜서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제주에서 등불처럼 이렇게 민주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게 있죠.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밀란 수준으로 일어나니까 경찰과 깡패들만 가지고는 진압이 안 돼요. 그래서 군인들을 당시 여순에 있었던 군인들을 제주도로 가라 그런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 국민을 죽이라는 얘기죠. 우리 군인한테. 그러니까 당시 여순에 있었던 우리 자익 세력에 있는 군인들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죠. 내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군인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래서 일어나는 게 바로 여순 사건이니까. 네. 자국민을 향해서 발포를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사실 이거는 군인이라면은 누구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이고. 아이고, 그럼요. 예. 그런데 전두환님 또 이런 우리 국민들한테 총을 겨눠서 말이죠. 네.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순 사건은 다음부터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합시다. 그럼 여순 사건으로 네. 신경 써서 하고. 근데 저희가 문아나님이나 저나 옛날에 여순 반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입에 익었어.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5.16 혁명 12.12 혁명으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예. 배웠으니까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당시 교과서가 그랬다. 근데 지금 이게 쿠데타로 바로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즘 들어서 이거를 다시 혁명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 용어 문제도 좀 신경 쓰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박 전 대통령이 사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동료를 다 배신하고 밀고를 하는 거죠. 네. 밀고를 해서 자기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구명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백선엽이라든가 정일권, 김창룡, 원영도, 김일환 전부 다 박정희와 같이 일본 군대에 있었던 만주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박정희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말이죠. 백선엽한테 한미 동맹상을 제정해서 무슨 상을 그런 뭐 상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방부가 고급 승용차에 기사까지 날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참 통탄할 일이죠.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 특설부대 출신 그 친일파가 21세기에 이렇게 이게요. 프랑스 같았으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벌써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은 프랑스에 태어났으면 벌써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 외에 러시아만 해도 스탈린의 딸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독재자의 딸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중국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도 우린 친일파라 그러는데 중국은 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간. 근데 이 한간들을 깨끗하게 처단했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 EJ가 내일 녹음하거든요. 네. 최초로 여기서 공개해드립니다. EJ 내일 주제를. 백선엽 특집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기다리고 그렇습니까? 계시겠네요. 역시 내가 문희정 아나의 이 프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공개를 하잖아. 원래 뭐 예고편 이런 거 없는데 바로 예고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든 EJ 1위를 고수해보는 아니, 그게 아니고, 꼼수. 그게 아니고, 제가 아직 원고를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놔야,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쓰든가, 내일 아침에 씁니다. 안 그러면 또 안 쓰고, 에이, 모레 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미리 말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감기 걸렸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이 터져서. 아니, 외로우신데 감기까지 아프면 어떡합니까? 뭐 외로운 것과 아픈 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플 때 더 외로울 때 더 아프지. 아니, 아플 때 더 외로운가? 어쨌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당신이 좀 좋아 보이나 봐요. 아, 외로워서? 아이고. 자, 아프지 말아야겠습니다. 제발 아프지 마십시오. 예, 빨리 낫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야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1949년에, 민간인 신분으로 군대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직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없었고, 직책도 없었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근데 박정희가 정보장교로서의 능력은 탁월했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냥, 아무런 직책 없이 앉아 있었는데, 6.25 터질 때, 박정희가 캐치를 많이 했어요. 위험하다. 쳐내놓을 것 같다. 이런 거 캐치해서 위에다 많이 올렸는데 다 거부당했었지. 하여튼 정보장교로서의 능력이 있었다. 정보장교로서 능력이 있다는 말은 정보원이 그만큼 뭐 있겠죠.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정보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정권 잡고 나서 중앙정보부 창설해서 그렇게 정보의 중요성을 이미 알았던 그렇습니다. 사람이라. 철퇴 네. 정권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문관으로 있을 때 김종필하고 알게 됐죠.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쪽도 정보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다라는 거. 그래도 뭐 중앙정보부를 김종필이가 만들었으니까 저 초대 정보부장을 했고. 어쨌든 그래서 6.25 터지기 며칠 전에 구미로 내려가거든요. 구미로 내려가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전쟁이 터지니까 그 당시는 우리 군인 숫자가 많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우리 전력도 열세였고 그래서 빨리 불러 올려 한 사람도 더 있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박정희를 복직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운도 좋았고 이 양반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득세를 하니까 친일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해방 후에 좌익이 득세를 하죠. 그 좌파로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좌파가 다 척결되니까 이번에 우파로 붙고 이렇게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니까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도 네. 그게 다 먹힌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도 많고 업적도 많은데 IMF도 그렇고 그렇지만 가장 욕을 얻어먹어야 될 게 바로 3당 합당이거든요. 네. 근데 이 3당 합당으로요, 우리나라에서 그 기회주의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이 없이 만약에 당시 야권이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네. 그때 벌써 우리는 92년도에 기회주의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3당 합당을 하면서 다 살아남은 거야. 이제 김영삼이랑 한때 민주화 투사였던 김영삼이랑 같은 배를 타버렸으니까 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삼의 지역적 기반이었던 부산 경남 이쪽이 다 넘어가 버렸죠. 원래 부산 경남은 야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야권 성향이 강한 도시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기회주의를 처단할 수 없어. 다 그 사람들이 한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신한국당이 됐고 한나라당이 됐고 새누리당이 된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살아남는 나라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인데 계속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도 뭐 나중에 안 되면 갈아타려고요. 아니 뭐 요새 뭐 SBS도 이번에 잘렸고 뭐 살아남을 기회주의 말을 갈아타야 되지 뭐. 아 진짜 그 부분은 좀 상처가 되시나요? 어떻게 소위 말해서 정말 탄압을 받으신 거잖아요. 아니 뭐 너 탄압이라고 할 건 없고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잘렸으면 탄압인데 이거 뭐 우리 담당 PD랑 다 같이 날아갔으니까 뭐라고 못 그랬고 뭐 그것보다는 일단 호구 지책이 날아갔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침에 뉴스 브리핑을 하니까 읽기 싫어도 아침에 신문을 5개, 6개 읽습니다. 강제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죠. 이게 또 방송에 도움이 상당히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시사평론가로서. 근데 아침에 일부러 일어나서 보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또 게을러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네. 아. 근데 뭐 일부러라도 뭐 이제는
저희를 좋아해 주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게 이렇게 한두 개씩 조여온단 말이죠. 목을. 그렇죠. 예. 뭔가 조여오죠. 예. 예. 그럴 때 과연 그러니까 갈아타야지 뭐. 누나 나 원래 누나 편이었어. 이러면서. 예, 아니 저는 사실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마항쟁 정신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되게 이제 아직까지도 참 자랑스러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마항쟁 우리 그래도 우리 부경이라고 그러죠. 희망은 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에서 저번 대선에 40% 가까운 지지를 보여줬었고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작가가 갈아타기 전에 얼른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뺏길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 그럼요. 예. 큰일 납니다, 저 뺏기면. 저 뺏기면요, 새누리당이 아마 100만 년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연하부수님께서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넘보라고. 그래요. 지금 하시는 거? 예, 아니, 김용민 씨는, 조간 브리핑을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 같아서, 그냥 저거 하라고 냅두세요. 그 양반 그거라도 해야 되지 뭐. 그러면 계속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복직을 했고, 반면에 장준하 선생은 4.19로, 장면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지요. 네. 그래서 장면의 요청으로 이공화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공화국이 채 1년도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16 쿠데타가 터진데 5.16 쿠데타가 터질 때 장준하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이 꽃 피워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불행한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의 위급한 이 현실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 옹호론자들이 5.16은 장준하도 지지했다. 쿠데타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한 거는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는 이공화국에 엄청나게 실망했다 하는 점입니다. 장준하 선생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맥락을 파악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뚝 잘라서 그 부분만 가지고 왔을 때. 뒷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공화국이 원래 우리가 4.19 혁명으로 정권을 이승만 독재 정권에서 뺏어서 네. 민주 정권에 넘겨줬는데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지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렇죠. 바뀌었는데 뭐 국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위정자들은 자기 배 두드리는 거에 똑같고 그래서 이제 장준하 선생 같은 분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뭔가 뒤집어야 된다고 판단했었는데 그게 아마 군부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후에 장준하가 박정희에게 줄곧 군으로 돌아가라 계속 요구했습니다. 또 그렇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할 때부터 민정에 이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 입장에서는 이공화국의 장면 정권을 내리고 쿠데타를 했으니까 물러나면 군부가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새롭게 한번 정권을 꾸며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장준하가 언제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오불성수를 분명히 이렇게 현실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거는 확실히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가지고 왔습니다. 사상계 1961년 6월호 95호 권두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사주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권두원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가 재건 최고회의는 시급히 혁명 과업을 완수하고 최단 시일 내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 쾌히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혁명 공약을 깨끗이 군인답게 실천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16 쿠데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장준하도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장준하 선생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역사적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옹호하고 뭐 그렇게 돼서 신적 존재를 부각시키고 이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강원영 목사라고 계십니다.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민주화 투쟁가 또 종교가로서 또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강원영 목사가 장준하를 비판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판했냐면,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장준하는. 다만 정치적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냐. 이건 뭐냐면 장준하가 개인의 어떤 정치적 출세, 욕망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 그 사람은. 네.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데 뭐냐면 뭐 욕망이나 이게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거고. 그렇죠. 없으면 그게 더 문제예요. 나 문재인 의원한테 가장 안타까운 거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욕심이 있어란 말이야, 좀. 답답하네. 너무 군자셔서.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강원영 목사 이렇게 말했어요. 박정희의 삼공학이 들어서자 장준하가 정치적인 목적을 박정희에 반대하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장준하가 김구한테 붙었다가 장면한테 붙었다가 유보선을 따라다니며 색깔론쟁에 열을 올렸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색깔론쟁은 원래 이 양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워낙 공산주의를 싫어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준하에 대한 비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이건 좀 경계해야 된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막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서 격사적으로, 많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명성황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명성황후라고 전혀 부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민비. 이 양반도 불행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악행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뮤지컬 명성황후로 해서 뭐 정말 대단히 우리나라에 무슨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독립운동하고 뭐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드라마가 또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 굉장한 악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불행하게 죽었다고 해서 이게 미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세자도 되게 불행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뒤수통에 갇혀서 아버지도 외면하고 어머니도 외면하고. 근데 사도세자도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미화가 되고 엄청나게 있죠. 미화된 거죠. 예. 그래서 뭐 또 정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자기 아버지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정조를 훌륭한 임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도 불행하게 죽었다, 이렇게 자꾸 미화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세자도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연산군이나 광해군보다도 훨씬 폭정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별짓을 다 저질렀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우리가 저번에 왜 항의정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잡아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사도세자에 대해서도 한번 바로 잡아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불행한 죽음이었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비판적인 의지로, 비판적인 의식으로 한번 인물을 봤을 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 계속 해가겠습니다. 1974년 12월에요. 이게 유신이 사실 그 전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유신이 발표되고 긴급조치 남발의 시대가 옵니다. 말하면 잡아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판 자체를 못해.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그 순간 잡아가두는.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문아나운서나 저나 74년 이때 태어났으면요, 벌써 남산에 끌려가서 피똥 쌀 때까지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저는 때릴라 그럴 때 바로 갈아탈게요. 말이지.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렇지. 저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74년 12월에 들어서, 그동안 그 억압적 정치에 눌려 살았던 제야 인사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12월 24일 날요, 김수환 추기경, 지학순 주교, 장준하 선생, 함석헌 선생, 김동길 한테는 선생이라고 붙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김동길 등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긴급 조치 1호로 구속되죠. 장준하 선생 이것 때문에. 네. 또 같은 달 29일요. 개헌청원 운동을 하지 말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을 실행에 옮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듬해인 75년에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로 사망하고 말죠. 네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긴급조치 1호 위반 구속돼가지고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그 다음에 맞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 되자마자 박정희 정권 향해서 그 날카로운 독설을 날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월 17일 날 사망했거든요. 75년. 근데 8월 14일 날 죽기 3일 전이죠. 유신 반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박정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명을 준비 중에 있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일 그럼 17일 한번 당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산악회원 20여 명하 경기도 포천 약사봉으로 등산을 갔었죠. 그리고 포천에 도착해서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장 선생이 혼자 산에 한번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하고 산 쪽으로 혼자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같이 그 버스를 탔던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 선생 찾으러 간다며 장준하 선생이 올라갔던 쪽으로 따라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행한테 물어본 거지. 장 선생 어디 가시나요? 방금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혼자서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용환은 장 선생을 쫓아가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에서 군인 2명과 만나서 커피를 같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헤어진 두 사람은 약사봉 정상을 오른 뒤에 준비해온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장준하 선생이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려가자 이렇게 말하고 하산 도중에 이거는 김용환 씨의 증언입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잡은 소나무가 미끄러지고 소나무가 이게 부러지면서 밑으로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김용환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의문사라고 하냐면 의문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의문점들이 있었는지. 자, 첫 번째는 이 장준하 선생하고 마지막을 함께 했던 김용환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문점 투성인데 장준하 선생이 한번 옥중 출마를 한 적이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옥중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근데 옥중 출마를 했을 때 당시 그 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용환은 그때 알게 됐다가 그 후에 장 선생과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교류가 없다가 사고 당일날 4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 전에 어떤 교류가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4년 만에 갑자기 그 등산하는 자리에 뭐 빨아먹으려고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4년 만에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후에 그리고 이게 아까 등산 회원들이랑 같이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등산 회원 이 사람들한테 김용환이 찾아갔어요. 내일 뭐 등산 갈 때 장준하 선생 같이 가시냐고. 같이 간다니까 자기도 끼워달라 해서 간 거니까 좀 이상한 거죠. 또 사건 후에 김용환의 말 바꾸기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실족사가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합니다. 또 김용환이 장준하 선생의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이게 웃기는 거죠. 왜 네가 장 선생의 손목시계를 차고 있냐 하니까 사망했지 않습니까? 사망했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시계를 뺏어서 찰까봐 자기가 차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예. 이게 벌써 사체로 변했잖아요. 네. 장 선생은 사체로 변했는데 저 시계 누가 훔쳐갈까 모르니까 뺏어갖고 내가 차야지. 그 와중에 그 시계 생각을 언제 어떻게 해요? 제가. 보통 사람 예. 절대 못합니다. 아유, 네.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막 눈물이 앞으로 뭐 충격에 막 당연하죠. 우나라고 네. 같으면 어떻게? 저 기절했겠죠. 119에 신고도 못했을 거야. 예, 기절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이 장준하 선생이 사망했을 때 방금 119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119 당신 119가 뭐 없었으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희한하게 군부대에 신고했습니다. 뭐 간첩도 아니고. 근데 군부대에 신고했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이분. 예. 자, 의문사 진상 나중에 이제 의문사 이게요. 장준하 선생이 워낙 의문사가 이제 계속 있으니까 의문사 진상 규명회가 3번이나 열렸습니다. 90년대 한 번 일어나고 2000년대, 2002년, 2004년 3번이나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고상만이 한 증언에 따르면요. 사고 당일에 장준하의 가족에게 장준하의 사고 소식을 알린 전화가 걸렸다. 네. 장 선생님 사고 났습니다. 그럼 당신 누구예요? 하니까 말 안 하고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정의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김용환이 걸었다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일대의 전화는요.
행정용 전화, 마을 이장의 전화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김용환이 마을 이장이 있는 곳에 거기 전화가 있는 거 알고 가서 전화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 아까 총 3번의 진상규명회가 있었다 그랬죠? 네. 처음에 있었던 게 93년에 민주당에서 한 진상규명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현장 답사를 갑니다. 근데 김용환이 산행 입구를 찾지 못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또 산악기 일행이 점심 먹었던 장소, 네. 그 장소도 찾지 못했으며 뛰어넘었다고 하는 2개의 능선과 계곡도 없었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하산길도 찾지 못했고, 그 지금 추락했다고 알려진 그 14m짜리 절벽, 그 지점이 아닌 다른 75m 높이에 있는 그 암벽을 지적하는 듯 자기가 당시 했던 증언을 하나도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게. 아유, 좀 짜고 치려면은 제대로 짜고 쳐야죠. 네, 그리고 똑똑한 분을 해야죠. 섭외를. 예. 섭외를 잘못하셨네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하여튼 첫 번째는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의 어떤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장준하 선생이 그 약사원 올라갈 때 정상적인 등산로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내려올 때는 이상하게 그 아까 말씀드린 14m가 넘는 그 벽을 가로질러서 내려오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경사가 75도인데 보통 사람은 절대 일로 안 내려간다니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길로 내려갔다는 게 우스운 거고. 세 번째는 검찰 발표가 이제 추락사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추락사면 시체의 상태는 안 봐도 뻔하겠죠. 엄청나게 외상이 많았을 많았겠죠. 거고, 예, 골절된 부분도 정말 많았을 그렇습니다. 테고요. 그런데 예. 장준하 선생의 외상은 깨끗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유일한 외상이 양쪽 겨드랑이 멍, 또 후축 두부의 함몰골절입니다. 이 후축 두부의 함몰골절이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이죠. 우리 이번에 그렇죠. 장준하 선생 그 유골이 발견되면서 이거는 맞습니다. 큰 어떤 둔기로 맞았던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얘기가 됐었죠. 예, 지름 5에서 6cm 크기의 원형으로 함몰된 구멍과 금이 간 흔적이 발견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랬었고, 또 겨드랑이 멍은 뭡니까? 겨드랑이 멍이 왜 생겨? 떨어질 때 막 이게 팔 벌려서 겨드랑이 박았나 나무에? 아, 누구에 의해서 결박을 아이고 당했거나. 그러면 예. 양쪽에서 누가 뜩 이게 찬다든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겨드랑이 멍이 생기지. 또 다섯 번째, 장준하 선생이 사망한 그 지점에서 장 선생의 유류품이 발견됐습니다. 네. 등산 가방, 등산화, 그죠? 또 안경, 보온물통. 근데 이 안경하고 보온물통이 깨지지 않고 멀쩡하게 발견됐다 하는 겁니다. 아, 경사 75도에서 거의 굴렀는데요. 예, 아유, 굉장히 튼튼하게 잘 튼튼한, 만들어요. 예. 이런 보온통이면요, 지금 내놔도 아마 이거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아마. 그렇지 예. 않습니까? 요즘은 스테인리스 보온통에도 찌그러집니다. 근데 당시 보온통 뭐예요? 유리 보온통, 안에 유리 들었던 우리 옛날에, 도시락 세트 아닙니까? 네네. 뭐 조그만 책상에 부딪히면 퍽 하고 깨지는 거. 금방 깨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보온통인데, 에이, 말도 안 되는 뜨거운 물 붓다가도 잘못해서 깨지고. 예.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참 나이가 많이 먹은 듯한. 근데 요즘 세대는 급식을 하시니까. 네. 근데 이게 부모님들은 엄마는 편한 것 같아요. 도시락을 안 싸니까. 근데 학생들은 이제 급식보다 도시락이 더 재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기도 하고 사실 추억이 많이 되죠. 많죠. 예.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 너는 못 싸wan 이 반찬 저 반찬. 예. 그리고 반찬 때문에 싸움도 벌어지고. 그럼요. 그게 그리고 재미지 뭐. 쉬는 시간에 먹다가 걸려서. 예. 도시락통 들고. 수업 시간에 먹다가 걸리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먹는 애들 난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요? 예. 저 많이 먹었는데. 아니, 그때는 너무 배고픈 시절이어서, 도시락 2개, 3개 싸가면서 그렇게 배고플 수가 없었다니까요. 도시락을, 책가방보다 도시락 가방이 정말 진짜로. 컸어요, 저는. 예. 그때 저희 어머니가 부업으로 도시락을 싸는 부업을 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회사 직원들 도시락을 싸주는 거. 그럼 도시락 반찬은 대박이었겠다. 대박이었는데. 와. 옛날 도시락통 있잖아. 누런 거. 네. 그거 어른들 4명이 먹는 거 있어요. 큰 거. 그 도시락. 그러니까 4명이 1개조가 돼서 먹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 저 혼자 싸갔어요. 나 혼자 싸가서 그거 4명이 어른 4명 먹는 걸 중학교 때 혼자 먹었다니까. 그때는 뭐. 그럼 먹은 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게 어디로 갔나? 키도 안 크고. 이 남자 얘기 들을수록 안타깝다. 그렇네요. 근데 그때 왜 보통 도시락 2개 싸갔잖아요. 보충 수업 밤에까지. 기본 2개에 많이 싸가면 서너 개. 야간 자율학습까지 했으니까. 그럼요. 11시까지 애들 안 보냈어.
미친 그럼요. 이런 인권 없는 사회에 살았지 우리가. 예, 그 도망갔다가 잡히면은 아작나죠. 아작나고. 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11시까지 잡아놓고 공부를 시켰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는 일찍 나와서 결국은 또 학원으로 돌리니까. 아.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그때는요, 부모님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잡아두면 왜 우리 애를 그렇게 잡아두냐가 아니라 차라리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셨었던 그런 세대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 뭐 장단점이 있겠죠. 왜 돈이 없는 친구들은 뭐 학원에 못 가니까 학교에서 그걸 잡아놓고 공부시키는 게 도움될 수도 있고, 다만 진짜 학생들은요, 뛰어놀아야 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왜 6교시만 시키겠습니까? 요까지만 공부하고 놀으란 얘기야. 근데 나가서 또 애 안 놀고 막 돌리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요즘 학생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공부에 매몰돼서, 공부가 정말 제 최고가 아닌데 어렸을 때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게 다 어른이 돼서 밑바탕이 되는 건데, 그걸 요즘은 다 공부만 하고 수학 공식 나중에 써먹지도 못할 그 수학 공식 외우고 이러니 좀 안타깝네요. 그게 참 희한해요. 우리 이 작가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하셨잖아요. 네네네. 학창 시절에. 네. 저는 반대로 정말 체제 수능적인 멍청한 학생이어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만 했거든요. 결국은 이 지점에서 만나네요. 그래요. 예. 이 지점에서 만나네요. 예, 저는 뭐 이 작가의 성공이 앞으로 대한민국 그 학생들, 어린 친구들의 미래를 밝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해도 저렇게 훌륭하게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뇌가 섹스해지는 법 특강에서, 국민TV 특강에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육이 상당히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핀란드나 독일 교육처럼 가야 된다. 선진국 교육처럼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 교육, 애들을 무조건 잡아놓고 남의 등 밟고 일어나라. 이런 교육은요, 우리 60년, 70년대 하던 거야. 정말 우리 그때는 못 살 정말 때. 경제 성장이 최우선일 때. 빨리. 우리가 일단 애들 빨리, 잘하는 애들만 붙잡아가지고 엘리트를 만들어서 걔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교육.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핀란드나 독일 교육처럼 평등 교육으로 가야 되지. 그 나라 선행학습 안 시킨다고요. 선행학습 시키면 난리 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 교육에서 바탕에서 큰 애들이 결국은 애를 낳으면 또 그렇게 똑같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사실. 저는 체제 수능적인 사람이어서 나중에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가. 예. 그래서 결혼 안 하십니까? 공격? 아니다. 막 공격해요? 아니다. 예. 내가 좋아님께서, 최동석 이사님께서 경영 토크에서 이 작가 영재라고 했다고. 아유, 감사드립니다. 최동석 이사한테 나갈 때 뭐 한 게, 탄산수라도 한 개 드리고 가야겠네. 그 지난주 나 탄산수 안 까먹었어요. 지만 또 자기 빨대 꽂아가지고 오고. 이 남자 완전 웃겨요. 예. 가을 하늘님께서 지금도 10시, 11시까지 고등학생들 야자 시킨다고. 그럽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학원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빼주겠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역시 이 보수가 정권을 잡으니까 또 이런 짓거리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보수가 정권 잡으면요. 여러분들 보수 아까 제가 그 경쟁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네네. 모토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보수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경쟁 교육을 시키는데 왜 무슨 시험 다시 부활했었어요. 이명박 정권에서 뭔 시험이 부활했지? 학업 성취도 평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없어졌거든요. 네. 없어졌는데 그거는 뭐냐면 애들을 줄 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항상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야자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이 얘기 할 게 아닌데 어쨌든 교육 얘기가 나와서 그건 뭐 거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수의 교육은 절대로 옳은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류품 얘기했었으면 되죠? 네, 다섯 번째. 유류품의 도시락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예, 옆으로 샜네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당시 동아일보가 실족사라고 발표한 경찰 수사 내용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일본 기자도 역시 실족사가 아니다. 의문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기자는 어떻게 됐냐면 추방시켰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얼마든지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건 언론의 역할이죠.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속시켰다니까? 입 닫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외신 기자는 구속을 못 시키잖아요. 네. 난리 날라고 큰일 날라고. 그러니까 외신 기자는 추방시켜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의혹을 키우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의문점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뭔가 똥구린 데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기자들의 입을 막는 거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말씀드린 또 하나
장준하 사망 다음 날요. 네. 국군 기무사령관이 박정희와 단독 면담을 가집니다. 뭔 얘기를 했을까요, 그날? 둘이 만나서. 오.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의혹을 더 키우고 나중에 이게 빌미가 될 수 있는 행동들, 우리 같으면은 더 용의주도하려면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정말 막무가내였네요. 지들 마음대로 세상인데 뭐. 근데 지금도 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시에 그 박정희의 신복이라고 하는 김기춘이 또 지금 그 딸인 박정희의 신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김기춘이 마음대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지금 8개월 그죠? 네. 이제 정권을 잡은 지 당선된 지는 좀 됐지만 네. 2월달에 출범했으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8개월이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는 정쟁이야. 정쟁. 처음에 인사 문제 터졌죠? 그 다음에 뭐 이석기 사태 터졌죠? 또 뭐 NLL 사건 들고 나왔다가 최동욱 사건 터지고 진영 사건 터지니까 또 다시 NLL 들고 나왔습니다. 대화록 문제. 그러니까 이 NLL 대화록 문제가 작년 10월에 터진 건데 1년 동안 뭐 전가의 보도야. 심심하면 이거 꺼내가지고 정쟁시키고. 그러니까 말로만 민생 하는데 민생을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뭔 민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난 5년 내내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의 뭐 비판만 하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갖고 와가지고 입을 자꾸를 채우는 거죠. 옛날에는 총칼로 했는데 이제는 총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꾸를 채우는 거야. 이게 너무 이게 바보 같은 짓을. 결국은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걸 모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미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해서 그분들의 지휘 아래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전 방식대로 총칼만 없을 뿐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뭐 참 할 말이 없네요. 또 문제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기무사령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2002년 의무사 진상규명회가요. 결국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최종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인지 정말 추락사인지 규명할 수 없다고 최종 발표를 했는데요. 네. 왜 의무사 진상규명회가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말했냐? 정보기관이 자료를 안 준다.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정보기관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국정원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안기부로 냈다가 국정원 바뀌었으니까 국정원 또 하나 정보부가 바로 기무사령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서 정보를 안 준 거예요. 의무사 진상규명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입니다. 예, 그러면 요구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준다니까. 없대. 그럼 못 보여주겠대. 이러니까는 이게 더더욱 웃긴 거죠. 또 그런 기무사령관 이 자료를 못 주겠다고 했던 이 기무사의 최고 수장이 네.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를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부 하에 있었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안 줬으니까 아휴 이게 뭐 진짜 정말 국정원 개혁은요 셀프 프로세스 절대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셀프 개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뭔 셀프 개혁이 돼 그게. 아니 대통령이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는데도 그게 불가능하면은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희망이. 예, 희망이 없는 건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싸그리 다 조져버리겠습니다. 이 작가가 희망인가요, 우리에게? 싸그리 제가 직접 국정원 기무사령관 찾아가서 확 자료 다 조져버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기면은 대통령 특별법 만들어 다 감옥 쳐넣어버리고. 아니 사실은 이 말에 일말에 또 희망을 갖게 되는 저는 뭡니까? 아니 예. 그러니까 야. 우리 민주정부 김대중 또 노무현 대통령이요 너무 착해. 그래서 전두환 용서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인간이 원래 좀 못됐거든요. 그래서 네. 확 다 저질러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가가 얼른 변절하기 전에 대통령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예. 네, 이제 3분 남았는데 정리합시다. 이렇게 의무사 진상규명위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라고 발표하고 이게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죠, 이 사건이. 그런데, 그래서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장준하 선생 그 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한번,
유고를 한번 살펴보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 자기 아버지 아무리 그렇다고 아버지 묘소를 어떻게 다시 또 파헤칩니까? 정말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지. 그래서 유족이 반대해서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장준하 선생이 스스로, 이걸 알려주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요. 장마로 인해가지고, 장 선생이 묻혔던 파주시 천주교 나사렛 공동묘원에 있던 그 묘소 뒤편 석축이 붕괴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무덤이 드러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장을 하려면은 이제 유골을 수습해야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골에 있었던 그 후두 부분의 함몰 이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당시 이제 이정빈 교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께서 유골 감식 결과 타살 후 추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아직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타살 당했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 거죠. 아직도 그냥 의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월 2일이었죠. 장준하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될까요? 국회에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막 그래도 되겠어요? 그리고 쪽수가 밀리는데. 자, 박정희,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해서 반면에 박정희는 71년에 3선에 성공하죠. 그 다음 연도에 유신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7.4남북 공동성명이란 뭐냐면, 통일의 염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통일하고 싶었던 그 염원을 독재에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유신을 발표할 때, 왜 유신을 발표하나? 첫 번째 이유가 안보라 그랬거든요. 네. 북한인의 그 위협에 우리가 불안을 느껴서 유신을 해야겠다 이랬는데, 웃긴 거는 유신 단행 전에요. 박정희가 여러 차례 김일성에게 직접 우리 유신한다 알려줬어. 뭐한 짓거리야 지금 이게 안 보이시냐 이씨야. 이거는 간첩죄인데? 그건 간첩죄지. 예.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보는 핑계고 그냥 자기가 독재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3선 출마할 때 뭐라 했냐면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진짜가 됐지. 유신하면서 선거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79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YH 무역 사건,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또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과 YH 사건이 부마 항쟁의 원인이 되죠. 네. 그래서 부마 항쟁 때문에 결국은 11.6 사태까지 와서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는 여대생이랑 가수랑 옆에 끼고 씨바스 리가를 먹다가 숨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딱 맞게 끝냈죠. 자,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2주에 걸쳐서 장준하와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 작가님,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알겠습니다. 찾아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